대대신 무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 화력, 화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대응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건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 인지도 전 세계 인지도 짱 아닙니까? 우리가 본 게임에서 K9 주제로 다른 게 무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방산이 그야말로 뭐 승승장구입니다. 뭐 CNN인가 그 매체 보니까 대한민국 방산이 뭐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20여 년간 K 방산 수출에 선봉적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글로벌 자주포 시장 압도적 1위 K9 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계 1위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인 K9 A2의 윤곽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이 K9은 정말 레벨업이 된 K방산의 효자 중에 효자 노선을 지금 톡톡히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K9도 계속 성능 개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된 그런 무기다 보니까 2014년 8월부터 K9 자주포의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 1단계 개량 사업, 우리가 이제 K9 A1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는데 신형 사격 통제 장치가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GPS를 추가 장착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탄착을 시킬 수 있는, 타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바꿔가지고 주야간에 신속한 이제 진치 변환이 가능해진 게 또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APU라고 그래서 이제 보조 동력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 동력 장치 운용 시간을 줄여서 이 운용 유지 비용을 결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병행해서 그 2년 뒤 2016년부터 2단계 2차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K9A2죠. 많은 분들이 이제 K9A2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는데 마침 지난 6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유럽 최대의 지상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2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K9 A2 뭔가 달라진 점들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막 방송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됩니까? 일단 지난 3월 17일에 방위사업청이 그 K9A2의 포탑 내부의 동작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일단 뭐 사람이 없다라는. 그렇죠. 무인이다. 무인. 네. 핵심 기술이 뭐냐면 지금 100%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인데 국방과학연구소는 K9A2를 위해서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이라는 사업명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2억 원을 투입해서 자동 장전 체계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원래 기존의 K9A1은 탄을 포획구까지 이동시키는 송탄하고 포탄 장전은 자동으로 하지만 탄을 이제 목표 지점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장약, 그 장약에 장전하고 이제 탄의 폭발 시간을 맞추는 신관의 시간 조정은 다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약도 자동으로 다 완전 자동화가 실현됐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박격포 소생하면서 보면 이 포탄이 이게 하나잖아요. 거기 장약도 들어있었는데 이 자주포는 이게 따로따로 가나 봐요, 이게.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 따라 이제 사거리도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장약 따로 이렇게 포탄 따로 다른데 이게 완전 자동화가 됐다. 앞서 보니까 사람이 없던데 뭐 이 승무원 많이 줄었겠는데요? 네, 물론 뭐 사람 어딘가 옆에 있긴 하죠. 그렇죠. 줄었겠다. 무인은 아예 아닌 것 없는 건 같지. 아니겠죠. 네. 기존의 승무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정수, 포반장, 그리고 이제 사격 통제수, 탄핵수 2명, 총 5명이었는데 K9A2는 탄핵수 2명이 빠져서 단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보니까 뭐 기계가 축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발사 속도도 엄청 빨라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역시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무인으로 바꾸면 느려지면 안 되죠. 네. 기계화가 적은 게 그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중요한 기술이 예. 이 둔감화된 이제 장약인데 이 탄약이 너무 민감하면 예. 충격이나 이런데 또는 불에 바로 폭발하거나 이러면 안 유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군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탄약을 좀 그런 외부의 충격, 자극에 좀 둔감하게 만드는 이 둔감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어려운 포인트 중요한 기술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둔감화 장약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K9A1의 경우는 이제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로 3분간 지속 사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약실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 냉각 시간 없이는 분당 2발로 2시간 이상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한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대단한 기술인데 우리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K9보다 좀 성능 면에서 우수한 그야말로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있죠. 가격도 세계 최강이고. 네, 물론 이제 국제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K9이 압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같은 경우는 이 1997년에 이제 실사격 시험을 했는데 그때 59.74초에 무려 12발 그리고 1분 47초에 20발의 발사 속도를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단발로 네, 이거 쏘는 것 그러니까. 같은 소총 쏘는 것 같은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펜저하우비츠 2000의 경우는 12초 안에 5발의 고속 연사가 가능하고요. 2시간 이상 분당 6발 지속 사격도 가능하다. 와, 우리는 그러니까- 6발에 3분 지속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할 거 네, 인정해야죠. 우리가 소리 억간할 수는 없죠. 억지로 깔 수는 없는 이런 거죠. 선언 자체는 이제 펜저하우비츠 2000이 참 대단한 거죠.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약실의 가열 문제 때문인데요. 연속 사격하면 당연히 엄청 약실이 이제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런 약실이 가열된 상태에서 모듈 장약을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이게 둔감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K9A1 같은 경우는 약실부에 이제 온도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은 DM72, DM92라는 그 모듈 장약을 쓰는데 상당히 둔감화돼 있는 예. 그런 이제 장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실이 가열된 상태에서도 이 고속 사격해도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고요. 더구나 이거는 RPG-7 대전차 로켓이라든지 이 고속 파편에 이제 피격이 돼도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둔감성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성, 안전성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포만 개량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장약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마찬가지죠. 예. 확실히 그 부분을 따라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또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럼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렇게 많은 뛰어난 인력과 예산이 있는데 또 가만히 인재들이 많으신데. 가만히 계시지를 않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제 펜저하우비츠 2000이 사용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DM72, DM92와 동등한 성능의 이 국산 모듈 장약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요. 국산형 둔감형 모듈 장약 이거를 이제 MACS라고 그러는데 2종을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장약도 엄청 기네요 보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개 연결해서 많이 쓰면 한번 사거리를 이제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듈형이군요. 더 붙이고. 모듈형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모듈형 이 둔감 장약은 이 12.7mm 중기관 총 파편이라든지 RPG-7의 7 대전차 로켓이 관통했다거나 이런 고속가열, 저속가열 이런 테스트들을 모두 이제 통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피탄이 돼가지고 화재가 이제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모듈 장약은 이제 K676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큰 폭발을 일으키지만 네. 신형 이 둔감형 모듈 장약은 서서히 불에 타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동화된 포탑하고 이 새로운 모듈형 이 장약 덕분에 K9A2는 분당 9발에서 10발의 예.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데 K9A1이 6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9A1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최대 발사 속도를 자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6발의 속도로 포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속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그 포신 마모 수명 증대 아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포신 마모 수명 중대는 포신 내부의 강선을 재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크롬 도금을 해가지고 사격 시에 포신 마모를 낮추는 기술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K9A1의 포신의 포탄 발사 수명은 1000발. 이걸 이제 크롬 도금을 한 A2 포신의 경우에는 1500발이니까 50% 이상 향상이 되는 거죠. 와, 엄청 수명이 는 거네요. 굉장히 늘어난 거죠. 오. 50세 살 사람이 75세를 산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75세까지 늘어나.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세팅해 보면요. 크롬 도금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 원격 제어를 통한 이제 기동하고 사격 성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K9A2 포탑 위에 달리는 그 K6 중기관총 요거는 이제 RCWS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예. 리모트 컨트롤드 웨폰 시스템 요 장치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사수가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사수가 K6를 쏘러 나갔다가 저격이나 뭐 유탄 뭐 기타 위험에 빠질 염려가 없는 보호를 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포탑에 올라가자는 기관총 사수들은 블랙호크 다운만 보더라도 많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희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RCWS를 극복할 수 있겠네요. 뭐 전차관, 뭐 장갑 차관, 뭐 이렇게 아니면 자주포등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새거 나왔다 그러면 에어컨 달려 있습니까? 에어컨? 여름에 시원합니까? 굉장히 여러 해 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 같은데 이 전차 네. K1 전차 같은 경우 에어컨이 없잖아요. 다른 예산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굳이 필요하냐 그래요. 삭감되고 그래서 네, 군인용신으로 극복하면 된다 또 이거 아닙니까? 그래 네티즌들이 막 야단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A2에는 달리죠. 에어컨 갑니까? 예. 그래서 그 K9A1에 비해서 A2는 이 포탑 뒷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길어진 이제 그런 이제 형태인데 K9A1은 이 포탄을 자주포 아랫부분 차체에다가 탑재를 하는데 A2 같은 경우는 포탑에 포탄을 가지런히 세워서 탑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탑이 이제 커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근데 군에서 요구한 분당 그 9발 발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원래 맨 처음에는 이제 포탄을 차체에 놓고 장약의 경우는 포탑 뒤쪽에 이제 위치시키려 했는데 차체에서부터 이 무거운 포탄을 이 자동 장전 장치가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하여튼 결과적으로 분당 9발 발사 속도를 그렇죠. 달성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차체가 나름대로 이 포를 장전하는 데는 아래 있으면. 그래서 이제 결국 포탑에 이제 장약과 포탄을 다 몰아놓고 그다음에 로우팔로 끌어와서 이제 장전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K9A2는 이제 차체에는 포탄을 실지를 않고 차체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에어컨, 자동 소화 장치 등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분당 속도 9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꽤 여러 좋은 부분들이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9A2 이제 바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제 뭐 실사격 이런 영상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볼 수 있나요?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그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15일 K9A2 블록 1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2023년부터 2034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승인을 했거든요. 와우, 액수가 2조가 넘어가는군요. 예, 물론 뭐 기간이 10년이 넘으니까 그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이제 새로운 사실 무기체계가 도입이 되면 반드시 그 하절기, 동절기 그리고 최대 혹한기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날씨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절기, 동절기, 혹한기를 다 제대로 하려면은 이미 2년 동안에 여름, 겨울 뭐 이걸 몇 번 거쳐야 되니까. 그래, 2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하면 2년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문제점을 또 고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야전 테스트들에만 3, 4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우리 K9A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속 발사 속도, 중요하게 요구가 됐던 지속 발사 속도하고 안전성을 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약실 냉각 시스템이 잘 되는지 이런 게 또 과제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이제 K9A2가 다양한 시험 평가를 끝내고 야전에 배치된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2025년 이후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넉넉하게 잡아서 2025년보다는 좀 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죠. 빨라도 3, 4년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저희 폴란드 우리 잭바 터진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출은 그러면 A1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그쪽도 급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수량이 원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600 어떤 데는 48문이다 어떤 데는 670여 문이다 하는데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솔직히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정도 차이는 얘기 좀 해주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녹화하기 전에 또 그 담당 방사청 관계자께 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예. 취재를 해봤더니 숫자가 많은 쪽이 맞다. 670여면. 네. 이게 우선은 이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그 K9 A1형으로 말씀하신 A2는 금방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A1이 이제 48문이 이제 납품이 되고요. 그 나머지 수량들은 이제 폴란드도 자기 나라에서 가격을 좀 많이 생산하길 원해요. 지금은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인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폴란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2026년부터 K9 A2 모델을 K9 PL, 이 PL은 폴란드 야거죠. PL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일종의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9 폴란드 딱 좋은데 그럼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K9 뭐 헝가리, 뭐 K9 크로아티아 뭐 이렇게 계속 뻗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정말 이 사업이 뭐 단군일의 최대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정말 그렇게 표현을 붙여도 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K2 전차만 해도 1000대, 뭐 흑표 전 1000대 얘기하고 K9 자주포 670여 문, FA50 경공급기 48대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군대 하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뭐 K9 자주포는 둘째죠. K2 전차는 아직 한 번도 수출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영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100대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까지 하는 이런 단계가 됐는데 그래서 이 자체만 해도 사실은 우리 돈으로 한 25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잘 표시가 안 나는 건데 K9 자주포만 사가는 게 아니고 K10 탄약운반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짝이죠. 한 세트로 돼 있어. 그것도 이제 폴란드가 사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K2 전차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K2도 이제 군한 전차가 있고 교량 전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생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수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 한 40조 원 이상이 될 거로 예상을 한다는데요. 그 외에 이제 폴란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천무 다연장 로켓이고요. 그게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고 F-50 경공격기 도입은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군 수뇌부가 와서 카이 공장도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KF-21 같은 것도 보고 상당히 인상 깊게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F-21에도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이제 들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폴란드 육군과 공군을 우리가 다 그냥 만들고 있는 상황 같이도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아주 그러게요. 큰 손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역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제 여파로 해가지고 뭐 그런 영향이 있는 건데 여하간 이제 폴란드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방산 협력을 이렇게 구체화하는 이제 과정에서 비셰그라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데를 비롯한 이 동유럽 국가에서도 이 파트너십 동참 제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독일, 프랑스 이런 서유럽 국가들과 무기 거래하고 그럴 때 사실은 그동안 약간 의뢰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서유럽 국가들이 갑질에 많이 시달려 왔다고 그러고요. 또 그래요? 또 그런 또 분위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차 같은 경우도 독일도 원래 레오파드 2 A7 전차를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또 약간 갑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판다 뭐 그래가지고 비싸게. 그래서 이제 우리 K2 전차를 확 이제 돌았던 건데 여하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시달려오던 터여서 이제 폴란드의 제안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을 좀 보이는 기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크룹이라는 자주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납기도 지키고 성실하게 해주니까 신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야, 한국하고 거래해 보니까 얘들 좀 믿을만해.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을 동유럽 국가들한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폴란드에 대해서 그 호감이 생겨서 예. 편의점 가서 맥주 고를 때 폴란드 맥주 없나 찾아요. 나도 뭐 하나 해. 폴란드가 뭐 하나 좀 사주고 싶은 좋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예, 투표하면 진짜 폴란드 우호지수 엄청 높아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서유럽 국가들이 무기는 뭐 전투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3개나 4개 나라들이 이제 합작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수출하려도 굉장히 복잡해요. 도장을 4군데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어느 한 나라가 노하면 할 수도 없고. 아까 펜차우비치 2000이 성능은 정말 최고다고 그랬지만 고성능이만큼 고장이 또 잦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출이 별로 안 되니까 양산 대수가 우리 K9보다 훨씬 적죠. 그럼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도 용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생산 라인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 중단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지났는데.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우리 K9은 저에게 좀 한국뿐만 해도 무려 한 1,100여 문이고요. 지금까지 이집트까지 포함하면 수출 물량이 거의 700~800문 됩니다. 폴란드 670문 더하면 1,500문 가까이 되고 한국군까지 하면 2,600문, 700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운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운용비도 싸지고 부품 조달도 용이해지고 AS도 그만큼 이제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계속 K9이 특히 자주포의 경우는 앞으로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 보인 계기가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전이었죠.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참 신기한데요.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K9 자주포는 그 제조업체가 방산 전시에서 홍보했던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실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건 사실 정말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유럽 국가가 어떻게 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그쪽도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러시아의 어쨌든 옛날 구소련 때는 뭐 지배적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그 압도적 물량을 갖춘 러시아 포병에 이 정도는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10년대 중반부터 K9을 연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실전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신규 방문, 뭐 신규 판매도 중요한데 이 재방문, 이게 재구매가 더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인도에서 K9 써보고서 이번에 뭐 재구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하고 또 이게 안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국경 분쟁 때 그때 2018년 말에 이제 인도 수출용 K9을 인도 받았는데 그걸 인도에서는 이제 바지라라고 그래요. 바지라라고 하는데 10문을 동원해서 파키스탄의 이제 SH-15하고 상대를 했는데 SH-15는 이 중국 이 PACL 181 자주포의 수출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대리전을 한 거죠. 중국 자주포와 이 한국 자주포 이 성능을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열렸던 건데 이때 구체적인 전과는 뭐 양쪽 다 좀 쉬쉬하고 있어서 잘 이제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인도가 상당히 K9 성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에 200문 추가 도입을 이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배치되는 장소 역시 또 파키스탄 국경, 뭐 접경 또 거기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파키스탄 국경도 있는데 예. 또 인도가 또 안 좋은 나라가 큰 나라가 또 있죠. 중국이죠. 얼마 전에 또 사고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 2020년에 인도하고 중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경 분쟁이 있어가지고 처절한 유혈 난투극도 이제 벌어지고 이제 네.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히말라야 동부의 라다크란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군이 특히 2021년 5월쯤부터 라다크 지대 등 이제 국경 지역에 다시 이제 대규모로 병사를 배치하기 이제 시작했고 또 대규모 훈련하고 군용 인프라를 또 구축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라다크가 이게 상당히 산악지형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항공기도 뜨기가 힘들고 당연히 전차는 움직이기가 힘든. 그래서 라다크에서는 이 포격전이 승패를 가른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국방부가 유사시 중국과의 충돌 시 이제 제압용으로
이제 K9을 추가 도입하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만 인도하고 중국이 라다크에서 뭐 접전이 벌어진다면 우리 그 K9 바지라하고 이거 이제 오리지널이죠. PCL 181 이거 중국 오리지널 4하고 이렇게 정면 대결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자주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K9 바즈라는 궤도형이고 무한 궤도를 네. 장착하고 있고 PCL 181은 저렇게 트럭에 차륜형 아 차륜형 예. 이렇게 큰 차이가 일단 있고요. K9 바즈라는 무게 47톤 그리고 이제 길이가 12m, 넓이가 3.4m, 높이가 2.73m, 승무원은 5명 이런데 반해서 PCL 181은 무게 25톤 훨씬 가볍습니다. 20톤 이상 가볍고 길이 6.5m 절반 정도고 넓이 2.66m 역시 작고 높이는 좀 높은 3.6m인데요. 승무원은 K9 바즈라보다 한 명 많은 6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PCL 181 일단 작고 가벼운 건 확실하고 그리고 차륜형이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죠. 트럭이니까 시속 100km까지 나는데 비해서 K9 바즈라는 시속 67km 정도니까 뭐 탱크 같은 하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K9 바즈라와 PCL 181의 구경은 둘 다 155mm입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도 40km로 포의 힘이 거의 같아요. 다만 PCL 181이 이제 사거리 연장탄을 쓸 경우에는 70km까지 날아간다고 제조사인 노린코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장이 되고 있는 수준이죠. 현재는 네, 검증이 필요하겠죠. 확인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K9 바즈라가 PCL 181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CL 181이 먼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K9 바즈라가 훨씬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고 이제 반격에 나설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이제 화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TOT, 타임 온 타겟 사격으로 여러 대의 PCL 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건데 여러 발을 사격해서 포탄을 표적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기술인데 그 시차를 맞춰가지고 각도를 바꿔서 2차, 3차 사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격을 하면 이 계산에 따라서 결국은 포탄 3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포탄 3개를 한꺼번에 맞는 셈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K9 바즈라 3대가 한꺼번에 포를 쏘고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교는 어렵다. 훨씬 화력이 강하고 유리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어느 나라에 가서 PT를 하더라도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통한다 이런 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히말라야에서 통하니까 계속해서 재구매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든 이제 시험할 때 이제 그 나라에서 악조건 네.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인도군 같은 경우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사막 언덕을 오르는 그런 테스트도 요구를 했대요. 우리 이제 K9 도입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경합을 벌인 게 러시아 자주포 등이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성공을 못했대요. 올라가는데 우리 K9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성공을 못했는데 결국은 몇 번 시도해서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합격을 했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몇 번 시도하다가 다 포기하고 실패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 외에 뭐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우리 또 산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악, 엄청 많죠. 뭐 이런 것들 악조건을 웬만큼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한 나라들이 보면 인도도 있지만 이집트도 이번에 이제 성공했고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엄청 추운 나라에서도 이제 다 완전히 기후가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극단적인 이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들에 다 지금 수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K9의 사실 강점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사막에서 설산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까지 먹히는 우리의 K9. 두 번째 개량이 착착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A1으로 주문한 나라도 결국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쪽에 또 AS가 추가적으로 또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예. 그게 중요한 또 수익 모델 중 하나예요. 유지하는 게 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도 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K9이나 K9 A1을 수출한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네, 계속해서 어떤 뭐 사업 기회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사벽 스펙으로 괴물 자주포라고도 불리는 K9. 그런데 다른 의미로 진짜 리얼 괴물 자주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 역사상 깨지지 않을 무지막지한 기록들을 남겼다고 하는 이 자주포의 정체, 본방야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직 단 한 방, 이 한 방에 모든 걸 걸었다. 펑 하고 쐈다 하면
27m 두께의 안반이 박살나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엔 350m 높이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땅속 12m 크기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생겨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괴물 자주포, 바로 독일의 구스타프 열차포입니다. 탈지구급 파괴력의 구스타프 열차포는 파괴력만큼이나 덩치도 메가톤급이었는데요. 전장 47.3m, 전폭 7.1m, 전고 11.6m, 포탄의 구경이 무려 800mm.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아직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주포라는 기록이 깨지지 않을 정도니까요. 한편으로는 기동력이 중요한 자주포가 왜 이렇게까지 큰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자주포 구스타프가 탄생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그때 독일은 프랑스의 대규모 요새지대인 마지노선을 부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반 야포탄으론 마지노선의 생채기도 내기 힘들었고 항공 폭격조차 좀처럼 통하지 않았거든요. 독일은 고민 끝에 강력한 한 방으로 요새를 무너뜨릴 만한 자주포를 만들기로 결심. 독일은 곧바로 개발에 착수했고 드디어 1942년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진 구스타프 열차포가 탄생합니다. 4.8톤의 고폭탄에는 700kg의 자격이 들어가 있어 위력이 대형 항공폭탄 수준이었는데요. 포탄을 쐈다 하면 최대 47km까지 날아가고 무려 직경 80cm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철갑탄의 순수 운동 에너지만 무려 1,800만 줄이었다고 합니다. 현대 전차포의 포탄 운동 에너지가 평균 6에서 10만 줄임을 감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이죠. 그래서 구스타프가 한 방 쐈다 하면 그곳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는데요. 일례로 구소련의 세바스토폴 요새에 7톤짜리 철갑탄을 한 발 쐈더니 27m 두께의 안반을 관통한 후 내부의 소련군 탄약고까지 박살내버렸죠. 또 어느 날은 시가지에 포탄을 한 발 쐈는데 너비 200m, 높이 350m에 이르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발생했고 현장에는 폭 12m, 깊이 12m의 크레이터가 남았다고 하네요. 그 위력이 정말 핵폭탄급이죠. 그래서 열차포 조장 요원들은 특수 귀마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쏠 때마다 고막이 터져나갔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제기가 다 얼얼하네요. 거기다 포탄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발포 후에는 철로가 전부 구부러져 다시 일일이 펴주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죠. 특히 열차포 특성상 철도 작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구스타프는 덩치가 워낙 큰 탓에 일반 철도가 아닌 전용 철도가 깔렸죠. 오직 철도 작업에 동원된 요원만 2,500여 명, 철도도 무려 2개의 평행 선로를 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요원들이 불철주야로 철도를 쫙 깔고 나면 철로 위에서 포를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엔 원형 철도망을 추가로 연장해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 구축 작업을 하는데 소요기간은 무려 3주 이상이 걸렸다는데요. 또한 열차포가 워낙 큰 탓에 운용 인원에는 여단급 인원이 필요했죠. 결국 중량 1,350톤에 달하는 이 거포 하나를 움직이는데 총 4,000에서 5,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자, 이제 피, 땀, 눈물의 고생 버라이어티 끝에 열차포 조립까지 다 했겠다. 시원하게 팡팡 포탄을 날려주면 되겠다 싶겠지만 구스타프 열차포는 한 발을 쏘는데도 30분에서 45분이 소요됐습니다. 포탄 하나를 쏘는데도 아주 신중하게 정밀 조준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발사 소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 발 쏘고 나면 장비 점검 등의 문제로 하루 평균 14발까지밖에 쏠 수 없었다는데요. 또 한 발 쏠 때마다 열차포의 내구력도 떨어져서 내구성을 계산했을 때 총 50발 이상은 쏠 수 없었죠. 게다가 이 한 발을 쏠 때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구스타프 열차포의 제작 비용은
1문당 700만 제국마르크, 당시 하나로 약 187억 원이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50발 쏘고 나면 187억 원이 증발해버리는 무기였습니다. 한방의 위력은 강력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구스타프 자주포. 그래서 5년의 전쟁 기간 동안 총 25발의 포를 쏜 게 활약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구스타프는 1944년경 폴란드의 바르샤바 분기 때 독일군의 손에 폭파되어 짧고 굵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기계의 비효율 끝판왕인 구스타프 열차포.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스타프 열차포를 따라잡은 파괴력의 자주포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보기 힘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괴물 자주포, 구스타프 열차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참 기상천외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철기를 깔아가면서 이 포를 운영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또 케이스가 있긴 하네요. 이게 높은 사람들이 하라는 거를 밑에 사람들이 그냥 해석을 해요. 이런 나라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게 머리를 짜는군요. 그러니까. 센 거 하나 만들어봐. 진짜 센 거 만들어보군요. 안 되는 건 아니되옵니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뭐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큰 거 포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봐. 이렇게 하면은 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거죠. 예, 이게 참. 사실 뭐 K9이 지금 짱 먹고 있는 건 좋긴 한데 근데 걱정이 이제 미국이 드디어 우리도 자주포 한번 1위를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가 되면 또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독일도 우리가 좀 K9 보고도 자극받았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영국이 지금 야포 개량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채비하고 있어요? 예, 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영국은 AS-90 자주포를 대체할 그 1조 원 규모의 신형 자주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총 사업비 1조 원으로 116문의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요건 이제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를 해서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걸로 보아 자체 개발은 아닌 걸로 보이죠.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 또 시동을 걸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작사인 하나 디펜스가 영국에는 K9A2를 아예 제안을 할 생각이고 가져가라, 이거 사가라 이런 제안을 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에는 이제 미국은 아마 자체 개발을 할 걸로 보이니까 일부분으로서 그 K9A2의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이걸 써라 이렇게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사실 상황을 지금까지 보면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 탈냉전 이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155mm 대구경 야포는 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관심이 많이 사라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의 2014년과 크림반도 침공을 보면서 대구경포인 155mm 자주포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인명 피해의 70%가 러시아 야포 공격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고.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사실 155mm 자주포 시장을 우리나라가 독차지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다시 개발에 나서게 되면 K9이 좀 불편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미국과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사실은 이미 뭐 사거리 100km 이상의 AI 적용 및 무인화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미국이나 독일들이 여기서 점프해서 이제 뭐 무인화 기술을 가진 자주포를 내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K9이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진화적 개발이라고 하셨던가요, 전에? 네. 이제 뭐 A2 뭐 그 준비도 좋습니다만 A3 뭐 그 다음까지도 계속 봐야겠는데요. 당연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K9이 지금 최강자지만 자만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 개량 K9A3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최대 이 사거리를 100에서 130km 정도 이상까지 이제 늘리고 분당 최대 발사 속도 10발 이런 정도 성능을 개량하는데 이게 멀리 나가려면 포신이 지금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8m인데 이제 9m로 포신을
늘리는 이런 개량.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완전히 사람 없이 무인 자주포까지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는 우리 이제 중요한 또 트렌드의 하나인 멈티를 하는 거예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순행식 포열 및 약실도 K9A3에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도 많습니다만 K9의 또 장점, 또 경쟁력 중에 하나가 또 K10이라고 하는 뭐 이템 또는 이거 짝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신속하게 포탄 보급을 하기 위해서 K9 자주포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을 한 거죠. 자동화 탄약 운반용 장갑차인데 한 번에 104개의 포탄을 장착할 수 있고 분당 12발의 속도로 K9에 자동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네. 또 이런 차량은 지금 K10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경우죠. 예. 이 K10 탄약 보급 차량도 어차피 뭐 이렇게 도수 운반은 중간에 과정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 거기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비교하고 싶으냐면은 리볼보에 그 탄화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어 쏘는 거하고 베르타 M9처럼 이렇게 탄창을 한꺼번에 쫙 이 차이죠. 급한데 이거 하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원래 총알이야 누군가가 줬겠죠. 예. 받아올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이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비교를 하고 싶은데 사실 비디오를 보시면 이게 지금 케이트라고 팔라딘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기는 저분이 지금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미군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K10이랍니다. 예. 이분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 일하는 거는 이거 탄약 보급수라 그러나.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아마도 연습 훈련 과정일 텐데 정말 포탄과 박격포탄 총알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나가서 저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저게 이제 포탄이 40kg이 넘고 장약이 20kg씩 되거든요. 와. 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네, 이게 이제 연평도 폭격전 당시에 K9이 적의 포격을 당하는 사진이에요.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하느라고 포탄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에서 포격을 당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K9이 당시에 포탄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당시엔 K10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서 손으로 포탄을 들고 뛰어서 장전하는 우리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이제 알게 됐냐면은 자주포에 있어서 특히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시간이 바로 탄약을 보급받는 동안이다. 그냥 뻥 쏘는데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쏠 수도 없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K10은 당연히 사람 손보다 빠르고요. 그리고 적의 포탄이 웬만큼 뭐 쏟아지고 어쩌고 하더라도 K9과 같은 장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뭐 안쪽도 안전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기동력도 있잖아요. K9 자체니까. 그래서 탄약 보급 때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K9이 어디 있더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옆에서 같은 자체니까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탄약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인데 가치가 마치 그 단발 사격과 연발 사격의 차이만큼이나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K10은 이제 트럭을 사용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생산비라든지 유지비 이게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반대로 트럭은 K10과 비교했을 때 비용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아까 않겠습니까? 원수님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 위험하고 여유가 있는 후방부대 쪽에는 이제 K10을 배치를 하지 않고요.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포 두세 문당 한 대꼴로 이제 운용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의 경우도 이제 자주포가 사실은 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팔라딘 계속 PIP라고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확장한 이제 M109 A7 도입 사업에서 원래 이제 보유한 탄약 운반 장갑차 이거를 우리 K10과 비슷한 신형 탄약 운반 장갑차로 이제 개량을 한다고 그래요. K10처럼 자동으로 탄약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급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펜자우비치 2000은 탄약 운반 장갑차가 따로 없대요. 그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약점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레인이 달린 트럭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상하차 안에 상하차. 그러니까 팔레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포탄 묶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날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K9처럼 자동으로 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펜자우비치 전 측면에서 이제 좀
개량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분석해 볼수록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K9A2인데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습니까? 미국과 우리의 그 사진 비교. 네. 옛날 같으면 항상 100% 우리가 이게 안타깝게 뛰고 나르고 있고 네. 저쪽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동으로 오르고 이게 평생 우리가 봐온 모습인데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돈도 있고 또 인식도 바뀌었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부러움까지 받는다는 것이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감개무량하네요, 솔직히.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네요. 네. 원쌤 말에 공감하면서 약간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네.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어요. 진짜 너무나 잘해왔는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이 사거리 100km 이상 나가는 장사정 포탄 그다음에 그런 자주포를 개발하고 또 이제 무인화된 자주포들 뭐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지 않으면 K9도 결국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점점 뭐 원래 이제 A3 업그레이드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K10을 보고 또 팔라딘을 또 이렇게 보급 차량을 만들고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 2사단이 보면 팔라딘하고 그다음에 걔들은 자동화된 타냐고만 타는 차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K9, K10을 보고 진짜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